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웹사이트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ruiting.co.kr에 들어와 있습니다. 5월부터 미존 채널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루팅의 웹사이트에 들어와 있거든요. 자, 프루팅에 들어오시면 글로벌 모니터 나우라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 주식시장의 최신 뉴스를 여기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칼럼이라는 코너에서는 뭐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저명한 해외 매체에서 나온 기사들을 해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루팅 오피니언도 있는데요. 프루팅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컨텐츠가 나열되어 있고요.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굉장히 좀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fruiting.co.kr을 제가 이렇게 대놓고 좀 홍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방금 전에 이제 사진이 나왔는데 이선철 대표님과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하나의 그 컨텐츠를 제작해서 업로드를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 컨텐츠를 부득이하게 잠깐 내렸습니다. 왜냐면 그 영상 안에 작은 문제가 발견이 돼서 그랬는데요. 지금 자체적으로 수정이 끝나서 돌아오는 일요일 날 1부, 2부 나눠서 다시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에 대해서 좀 왜 내렸냐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요. 이 영상 그대로 다시 여러분들께 선사가 될 예정이니까 하루 이틀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12시에 1부 그리고 일요일 10시인가요? 아침 10시에 1부 보내드리고요. 2부 영상은 12시 정오에 바로 업로드해서 여러분들께서 최근 증시의 그 매트로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루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미주온의 관심도 주말 동안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녹화는요, 평소보다 조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 증시가 마감되려면 2시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간 상황을 잠깐 점검을 한다는 생각으로 미국 증시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0.16%고요. 다우존스가 0.74% 떨어졌습니다. 반면 나스닥이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0.33% 상승 중이고요. 러셀 2000 역시 플러스 0.66%를 기록 중입니다.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보니까요,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가장 성적표가 좋은 게 루시드네요. 루시드가 12.07% 올라가고 있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11.72% 상승 중입니다. 데이터독이 11.25%, 쇼피파이도 1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자, 플라우드 플레어가 10.03%, 누홀딩즈 스노플레이크로 바뀌었습니다. 10.1%, 누홀딩즈 9.82, 도쿄사인 9.73, 파이버 9.12, 줌도 9% 넘게 올라갔고요. 메르카도 리브레가 8.77, 퍼시픽 바이오가 8.72, 업스타트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8.44% 정도 급등 중이고요. 레모네이드 8.38, 블록이 8.35% 올라가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뭐 성장주 위주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러한 추세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가속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증시의 마감 현황을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읽어드릴 기사는 CNBC 프로에 기재된 뉴스를 선택을 했는데요. 긍정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기사로 선정된 이유는 이 안에 녹아져 있는 논리가 굉장히 정연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국 증시를 따라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텐데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직접 읽어보시죠. 자, 컨슈머 스테이플즈. 제가 어제 오미지를 통해서 이 소비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임의 소비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필수 소비재가 있는데 필수 소비재를 영어로 컨슈머 스테이플즈라 그럽니다. 자, 필수 소비재의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월마트 그리고 타겟의 반응을 굉장히 좀 나쁘게 했다. 타겟 같은 경우 주가가 한 27% 정도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 필수 소비재 섹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자, 목요일 날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코올스라는 미국에서 최대 규모를 가진 백화점 기업이 어닝을 발표했는데 역시 좋지가 않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소비재 쪽에 굉장히 좋지 않은 역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 세 기업 모두 월마트, 타겟, 코올스 모두요. 2022년 어닝을 깎아내렸습니다. 그 얘기는 가이던스를 줄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그 모습, 이렇게 월마트 그리고 타겟, 코올스의 어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에디셔널 그로스 그리고 어닝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조금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일단 성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닝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미국 증시의 가장 커다란 위협이라고 생각을 해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 S&P 500은 거의 뭐 18% 이상 떨어졌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7%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걱정거리가 이 금리 인상으로 초래되는 이 멀티플의 축소가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폭락장이 끝나겠구나 하고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가 뭐냐면 투자자들이 좀 sufficient하게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를 반영하지 않았냐면요. 성장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는데 이 성장에 대한 리스크는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 리스크를 다시 얘기하면 리세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주가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는 두 가지가 곱한 수다. 이것을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실적이고 하나는 멀티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해 왔던 것은 멀티플인 거죠. 왜냐하면 이 페드에서 연준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멀티플이 축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개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주가인데 주가를 이루는 한가의 컴포넌트가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면 주가가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문제였다. 근데 이제 문제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2022년 내내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 이유는 이 멀티플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두 번째 문제가 터지고 있다. 즉 이 멀티플 말고요. 실적이 감소한다면 또 한 번 주가가 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022년에 그 어닝의 에스티메이트. 자, 2021년 비해서 2022년에는 어느 정도의 전망치가 나와 있냐면요. 현재 9% 정도 증가할 거라는 것이 시장의 에스티메이트, 전망치입니다. 이 에스티메이트는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만들어서 지금 공표를 하는 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 S&P 500을 이루는 500개의 기업이 만든 EPS를 다 더하면요. 208달러 12센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은 2022년 들어서 올해 말이 되면 228.58달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만약에 멀티플이 유지가 된다면 주가가 9%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래서 멀티플이 만약에 가만히 있는데 실적이 9% 올라가면 이 주가는 9%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멀티플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멀티플이 아니라 실적을 봐야 되는데 실적이 9%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요. 2023년입니다. 2023년은 지금 10%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측치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2022년 228.58에서 2023년에는 251달러 6센트 정도를 S&P 500개의 기업이 EPS를 통해서 만들어낼 거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작년 208달러에서 251까지 굉장히 많은 폭으로 계속해서 어닝이 성장할 거라는 것이 지금 에스티메이트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is is going to change.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들었다. 누구로부터 들었냐면요. 타겟이라는 기업 그리고 월마트로부터 어떠한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지 이미 간파를 했다는 거죠. 이 두 기업은요. Best companies in the world. 세상에서 최고의 기업들 중에 하나인 게 바로 타겟 그리고 월마트입니다. 특히 리테일에 있어서는 이들을 능가할 만한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대기업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지금 이 코스트를 매니징은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관리하고 이 재고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타겟과 월마트 이렇게 대단한 기업들이 이 부분을 비용하고 인벤토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 이 타겟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결국 리테일 여러 부분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부분의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 물가의 상승,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용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고가 좀 쌓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고를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두 기업의 이 어닝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묻고 있잖아요. 자, 어떤 일이 앞으로 기대가 되냐면 이들의 예상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이 이 EPS 실적에 대한 어닝 그 전망 있잖아요. 이 전망을 깎아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게 나와 있잖아요. 앞에서 본 것처럼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9% 올라갈 거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어느덧 10%가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간파를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다 어닝의 그 전망치를 깎아내릴 때쯤 되면 시장은 이미 다 움직이고 말고 끝났다. 그래서 너무 늦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 애널리스트의 말들만 믿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은 계속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뒷북만 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시장이 다 움직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어닝 실적을 깎아내릴 것이다라고 굉장히 좀 냉소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닝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것인가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불가능하다,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과연 9% 성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9%가 5%로 내려질지 아니면 0%로 떨어질지 마이너스 성장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말이 돼봐야 알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9%라고 전망했던 게 플러스로 바뀐다면, 플러스는 이제 평평한 거잖아요. 따라서 9%의 성장이 0%로 바뀐다면, 따라서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기업들의 성장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고 실적이 비슷하다. EPS의 성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합리적인 가정이 될 것이다. 뭐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면요, 시장이 9% 더 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9%더 떨어지는 이유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래서 멀티플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EPS 포워드를 보면요, S&P 500이 17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EPS의 합에다가 17배를 곱해야 그 주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S&P 500의 주가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멀티플이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실제 17배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실적이 플러스 9%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0으로 떨어진다면 실적이 9%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가가 당연히 9%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S&P 500의 목표 주가가 9% 하향 조정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같이 테크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요, 이 월마트의 그 실적, 그리고 최근 들어서 타겟이라는 기업에서, 백화점 기업이죠, 이 실적을 보면서 테크 기업에도 어떻게 보면 후폭풍이 좀 불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요, 그냥 겁을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은 지금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평균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닝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미국 주식 뉴스를 볼 때요,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멀티플이 흔들리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요, 과연 실적을 올리고 있는가, 과연 전망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드릴 기사도 앞의 기사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요, 리세션의 확률을 35% 정도로 지금 평가하고 있고요. 만약에 리세션이 찾아온다면 미국 증시가 11%에서 18%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골드만삭스가 제시하는 전망은 어떠한 논리가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톡마켓이 셋오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셋오프가 이제 급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셋오프가 far from over니까 끝나려면 아직 멀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경제가 이 리세션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한다라고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S&P 500이요. 수요일 날 4% 이상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는 on the edge of니까 거의 다 가졌다. 이제 끄트머리에 가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 끄트머리에 가
가 있냐면요. 베어 마켓에 진입하기 바로 전이다. 그러니까 오피셜은 이제 공식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베어 마켓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베어 마켓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드렸지만 주식 시장이 20% 이상 떨어지는 것을 베어 마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S&P 500이 18.5%인가 7% 정도 떨어졌습니다. 거의 19%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1% 정도만 더 떨어지면 드디어 공식적으로 베어 마켓에 진입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베어 마켓에 향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약한 어닝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리테일 스토어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월마트 그리고 타겟의 영향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4%나 하루 만에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점을 간파할 수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시작됐다.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1인 투니까 먹기 시작했다. 뭐를 먹기 시작했냐면 우리 소비자들의 지출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기업들의 프로핏, 수익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경제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코노믹 컨스트럭션이라는 것은 이제 수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세션이 찾아온다는 것은 아직 개런티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리세션의 확률을 35% 정도로 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리세션이 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올 확률이 35%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그널은요. 만약에 리세션이 오게 되면 계속해서 주식 시장의 그 주가가 큰 폭으로 하향될 가능성, 리스크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요. 미국의 에퀴티, 주식 스트래티지스 전략가죠. 데이빗 코스틴의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월드워 2,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리세션은요. 총 12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2번의 리세션을 겪으면서 S&P 500 인덱스를 보면요. 항상 피크에서 또울까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점에서 가장 저점까지요. 보통 미디언은 중간치거든요. 중간치로 한 24% 정도의 폭락을 평균적으로 보여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메디안이 평균이 아니라 중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에 떨어진 정도가 굉장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중간치가 24%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같은 정도로 떨어진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매그니튜드라는 것은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24% 정도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손실을 우리가 각오해야 되냐면 2022년 1월 달에 4,800으로 시작한 것이 S&P 500입니다. 따라서 4,800에서 24%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3,65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앞으로도 11%가 더 떨어져야 된다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메디언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에버리지로 계산하면 또 다른 수치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안이라는 것은 중간 수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하고 5의 중간치는 2.5겠죠. 뭐 이게 바로 중간치고요. 에버리지는 다릅니다. 에버리지는 다 더하고 나서 이 12로 나눈 것이 바로 에버리지거든요. 평균치는 3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24%가 떨어졌을 때보다 오히려 타격이 더 심하겠죠. 그래서 평균치로 계산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시장이요. 3,360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다. 그 의미는 앞으로도 18%가 더 떨어져야 바닥을 만날 수 있다라 굉장히 좀 우울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될 확률이 35%라는 것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타겟, 월마트가 이제는 빅테크 기업에 조인을 했다, 합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빅테크 기업, 뭐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어닝 발표하고 나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한 추세를 지금 타겟과 월마트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은요, 프리 리세션의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리세션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981년 이후에 가장 그 좋았던 퍼포먼스를 보여준 섹터가 얘기 나와 있는데 리세션이 찾아오기 한 1년 전에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리세션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세션 오기 전에 어떤 그 섹터가 가장 좋은 성적표를 제출했는지 살펴보니까 4개가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유틸리티, 두 번째는 에너지, 세 번째가 컨슈머 스테이플즈, 필수 소비재죠. 네 번째는 헬스케어. 이렇게 4종목이요. 리세션이 오기 바로 직전에 가장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리세션이 시작하게 되면 조금 판세가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시했던 유틸리티 그리고 에너지주는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고요. 계속해서 주가를 유지했던 것은 두 개의 섹터밖에 없다. 컨슈머 스테이플즈, 즉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요. by far the best performer니까 다른 섹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장 좋은 성적을 제출했다. 따라서 만약에 리세션이 온다면 컨슈머 스테이플즈, 그 필수 소비재랑 헬스케어 쪽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타이밍 더 마켓,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항상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우리 인베스터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항상 들어왔었죠. 자, 그리고 리세션이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이런 그 하락장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하락장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갈지, 어디가 바닥일지 이거를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룰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주식시장은 항상 떨어지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오피셜하게 리세션이 오기 전에 항상 폭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리세션이 발표되고 나서 뭐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나서 그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리세션이 오기 전에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텀이 언제였냐,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언제부터 급상승을 하기 시작하냐면 경제가 다시 성장을 보이기 전에 시작한다. 따라서 경제 성장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때, 이럴 때 이제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주식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몇 개월 앞서서 움직이는 것이 주식시장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2022년 폭락장도 사실 많은 사람들, 많은 전문가들이 2023년이 되면 찾아올 거라는 폭락장이 이미 1년 앞에 다가오기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장도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경제의 모습, 그리고 주식시장의 그 앞날이 굉장히 깜깜해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깜깜해 보이다가 조그만 작은 불빛만 보이더라도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 아닐까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이번 기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오늘 너무 부정적인 기사만 읽어드리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전략가 중에 한 분이요, 미국 증시는 지금 굉장히 언더밸류 돼 있다. 그 얘기는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 더 딥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분의 의견 그리고 논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좀 기운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모닝스타에서 일하고 있는 데이빗 세케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생각할 때 지금 시장의 셋업가요, 셋업가 이제 증시가 폭락하는 거잖아요. 폭락을 했는데 너무 오버던 됐다, 좀 지나치게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테크 주식들 중에서 이 사람이 좋게 생각하는 주식을 우리한테 넌지시 알려줬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까지 떨어진 테크 주식들, 그리고 또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컨슈머 스펜딩이 올라가면, 그 얘기는 이제 소비자의 지출이 다시 향상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시죠. 바로 이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모닝스타에서 일하고 있는 데이빗 세케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바에는 US 에퀴티 마켓, 미국의 증시가 fallen far enough, 그러니까 너무나 깊숙하게 떨어졌고, 또한 fast enough니까 너무 빠르게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떨어졌냐도 중요한데, 지나치게 빨리 떨어졌고 그 다음에 너무 깊숙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운사이드로 너무 갔기 때문에 올라가야 한다. 너무 빠르게 그리고 단기간에 떨어졌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특별히 especially 그로스 스톡, 성장주들이 지나치게 떨어졌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예측하기로 미국 증시는요, 지금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 약 15%가 지금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데, 어디랑 비교할 때 그러냐면요, 모닝스타가 계산을 해볼 때 페어 밸류, 그러니까 각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그 정당한 가격이 있잖아요. 이 페어 밸류에 비해서 15% 정도 미국 증시가 지금 디스카운트에 들어갔다, 세일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 밸류에이션 된, 저평가된 그런 주식들을 살펴보니까 컨센트레이티드 인이니까 집중적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다. 어디에 다 가 있냐면요, 이런 저평가 주식이 메가 캡에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빵 주식들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4가지 주식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빵 주식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식이요, 보시는 것처럼 마마입니다. 마마, M이 2개고 A가 2개라서 제가 마마
마마라고 불렀거든요. 첫 번째 M은 마이크로소프트, 첫 번째 A는 알파벳, 구글이죠. 두 번째 M은 메타, 그리고 두 번째 A는 아마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메타, 아마존 요 네 종목이 지금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좀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을 줍줍할 창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열 투 데이스로 봤을 때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기업들의 주가는요 떨어졌다. 어느 정도로 많이 떨어졌냐면 오버롤 전반적인 시장의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따라서 S&P 500이 떨어진 것보다 오히려 빵 주식들의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S&P 500의 주식 평균보다 빵 주식이 못한 기업인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확신 있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빵 주식들의, 빵 기업들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특히 롱텀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매수의 찬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읽어보면요. 세케라라는 전문가는 지금 조금 더 그 코셔스하다, 조금은 이게 말을 할 때요, 말을 아낀다. 아마존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성 있게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컴페티션, 경쟁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커머스 쪽에도 경쟁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AWS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게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죠.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2020년, 2021년 엄청난 지불을 했습니다. 비용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을 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증가시킨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었다. 이것도 두 번째 문제점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를 너무 좀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AWS라는 그 섹션, 그 비즈니스가 가진 가치가 너무나 높은데 그만큼 좀 대접을 못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보는 바에 의하면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성장이요 굉장히 좀 높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마존의 그 광고 비즈니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발전 추세가 높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가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케라라는 투자자가 그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시기다. 우리 투자자들이 요 네 개의 종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마 있잖아요. 마마 주식을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줍줍할 수 있는 찬스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other opportunities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빵 주식 말고, 방금 전에 살펴본 네 개의 주식 말고 또한 어떤 주식이 줍줍의 찬스인지를 좀 살펴보고 싶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케라라는 분이 또한 밸류를 보고 있다.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컨슈머 스페이스니까 리테일 쪽에, 그러니까 소비재에도 찬스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베팅,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노멀 레벨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지금 굉장히 위축이 돼 있잖아요.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가 곧 정상화 될 거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좋게 생각하는 주식들은요, 노멀라이제이션 스톡이라고 이름이 명명돼 있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은 정상화잖아요. 따라서 뭐 정상화 주식이라는 것은요, 뭐 코비드 바이러스가 끝나면서 우리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리세션에 대한 공포,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에서 좀 벗어나면서 사람들의 삶이 정상화되면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정상화 종목들은요, 2022년 하반기부터 반등을 시작할 거라고 얘기하죠. 자, 세카라라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는요, 우버입니다. 우버 테크놀로지가 지금 소비재 중에 가장 좋은 주식 하나로 지금 추천이 되고 있는데,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이 우버라는 기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굉장히 좀 그 차량 공유 서비스 비즈니스의 그 빈번한 출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예전에 2020년, 2021년 2년에 걸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사람들이 하기를 굉장히 꺼려왔잖아요. 하지만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의 공포감이 좀 잦아지면서 아무래도 차량 공유 서비스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앞으로도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들의 그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프리캐시 플로우가 올해부터 나올 것이다. 지금 현재는 현금을 태우는 기업인데요, 이게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순이익 역시도 흑자로 2024년이면 돌아설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적자 기업이고 프리캐시 플로우도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올해 말부터 이 프리캐시 플로우는 이미 흑자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2024년 정도가 되면, 한 1년 반 정도가 지나게 되면 앞으로 1년, 2년 후에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우버
우버라는 기업이 많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세케라는 또한 믿고 있는데 에어라인 기업들, 그러니까 항공주들이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비즈니스 트래블, 즉 출장자라든지 아니면 컨퍼런스 참가자, 미팅 참가자들이 좀 움직이면서 항공 주식에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리턴할 것인데 2024년까지 프리 팬데믹 레벨로 리턴할 것이다. 프리 팬데믹이라는 것은 그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수요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트래블은요, 기업의 CEO라든지 경영진에서 사인을 해야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출장자 한 명이 움직이는데, 그리고 그 컨퍼런스 하나 열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효과를 이 줌 미팅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출장자라든지 아니면 마이스 비즈니스는요, 급격하게 감소될 가능성이 높고 절대 제 생각에는 2019년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무하다라는 것이 호텔리어로 22년이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항공 주식이 비즈니스 트래블러를, 출장자를 많이 모을 수 있다면 델타 에어라인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요. 또 한 기업을 추천해주고 있는데 세이버입니다. 세이버라는 기업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GDS라고 얘기하는데 그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라 그래서 예약을 도와주는 그런 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길거리에 있는 여행사에 가가지고 호텔 예약을 하고 항공사 예약을 할 때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GDS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미주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세이버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세이버 역시도 한물 간 시스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굳이 세이버 같은 전통적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서양길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카니발 같은 기업들이 베스트 픽이다. 따라서 만약에 크루즈에 투자하고 싶다면 카니발을 추천한다라고 얘기하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크루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장 자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리고 시저 엔터테인먼트, 만약에 게임 산업에 투자한다면 시저즈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좋은 주식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자, 세케라는 또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 굉장히 좀 중대한 넘버가 나오고 있다. 하이 퀄리티는요, 그 좀 우량주를 얘기하죠. 우량주, 그리고 또한 로 리스크니까 좀 방어주 쪽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식들 중에 많은 주식들이요, 이 셋오프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같이 휩쓸려서 지금 폭락한 종목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 종목들을 어떻게 가려내냐면요, 첫 번째로 경제적인 해자가 있는 기업들을 가려내야 하고, 두 번째로 경쟁력이 있는 우량 주식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기업들은요, 굉장히 포지셔닝이 좋다. 어떻게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좋냐면 웨더라는 것은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힘들어질 텐데 이렇게 힘든 경제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기업들이 이 우량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기업들은요, 굉장히 강력한 프라이싱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해도 이 비용의 증가치를 소비자한테 전가하면서 수익의 감소를 나타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기업들이 이러한 그 경제적 해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지금 열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추천되는 주식은 블랙록이고요. 두 번째는 에스티로더, 세 번째 웰스파고, 마지막으로 하니웰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웰스파고는 참고로요, 워렌 버핏이 이번에 주식을 팔았죠. 그리고 웰스파고를 팔고 새로 매수한 종목이 바로 시티그룹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좀 긴 기사를 읽다 보니까요, 시간이 벌써 굉장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요, 1부, 2부로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요, 조금 이따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